자, 이제 시장론 들어가겠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르치는 사람을 괴롭히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얻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는 그게 100번 옳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몰라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자랑스럽게 물어야 됩니다. 모른다는 걸 자랑하듯이. 그게 여러분들이 안다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했죠. 그 네 자신을 알라가 너의 무지를 알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알려고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을 모르는지를 먼저 캐치를 하시고요. 뭔가를 알려고 하시기 이전에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뭔지 몰라서 질문을 못한다고. 뭐를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모르는 것을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해결책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뭔지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론 들어갑니다. 부동산 시장론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가까이도 나옵니다. 한 문제보다는 조금 비중이 더 큰데요. 이 시장론의 주제들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곁다리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할당적 효율성. 그리고 교재에 따라 다른데요. 이 시장론에서 여과 현상을 집어넣는 그런 교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여과 현상 하면 이제 하향 여과, 상향 여과, 이 단어 뜻을 좀 구별을 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대체로 이 단어 뜻만 구별을 하면은 이게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거분리 개념이라든가, 다음에 불량주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뜻을 알면 되겠습니다. 요게 한 10분의 3회 정도 비중이고요. 10년에 3번 정도. 요게 또 한 10분의 3의 비중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되는 정도의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놈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해마다 한 문제 정도. 근데 주로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 부동산 시장 특성 하면은, 부동산 시장 특성. 요거는 과장국수 비비자 하는 거 있죠. 과장국수 비비자. 기억나십니까? 과장국수 비비자. 생각나시나요? BBB 했죠, BBB. 과는 뭐죠? 과다한 법적 제한이죠. 법적 제한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장기성이죠.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매매 기간이 다른 재화보다는 긴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 제한이 많으면은요, 이게 이쪽으로 옵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죠. 이 가격 왜곡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고. 그다음에 국은 국지성이죠. 이거는 이제 부동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부분 시장이 형성되고요.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게 다 국지성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국수를 더 주의를 하라 그랬죠. 국수에서 좀 더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BBB 하면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상품은 표준화가 안 돼 있고요. 거래는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비조직적이죠.
이런 것들은 대체로 개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받죠. 이거는 고가성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예요. 그 외에도 뭐 이거 말고도 있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불안정 경쟁 하면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또 뭐 외부 효과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뭐 잡다한 게 좀 있긴 하지만 과장국수 비비자하고 국수를 좀 더 기억하시고요. 시장의 기능 하면 뭐예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거는 이제 일반 재화와 공통된 기능이 있고요. 그 공통된 기능이 바로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고요? 시장이 자원 배분한다고요. 그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걸 뭐라 하고요? 시장 실패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정책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기능이 있죠. 가격 창조 기능이죠. 이 가격 창조 기능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래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수요자와 매수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다음에 다른 거래의 참고 자료가 되고요. 그래서 다음 거래에서는 또 그걸 보고 가격을 결정하고 예전 가격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가격 만들어지고 이런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정보를 제공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곁다리로 좀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 위주로 부동산 시장 특성 위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죠.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이냐. 즉각 반영되면은 효율적이고요. 즉각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고요. 여기에 어떤 시장들이 있었어요? 약성이 있고요. 또 준강성, 또 강성이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과거 정보고요. 요거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죠. 이거까지 반영되어 있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내부 정보까지 미공표 정보죠.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있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장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의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 없고요. 여기서는 정보 비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게 이제 효율적 시장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할당적 효율성 개념이에요. 이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그 정보 비용의 크기와 또는 기회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기회 비용, 이 크기가 같다라면은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개인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시장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같이 시장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이 되려면은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시장이 효율적이 되려면. 누군가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이윤을 얻었다는 건 뭔가가 시장이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겉으로 봤을 때 초과이윤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시장이 비효율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념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약성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비효율적이에요. 어떤 정보를 반영 못하니까.
현재 공표 정보를 반영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효율적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내부 정보는 반영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비효율을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니까 초과이윤을 얻잖아요. 근데 그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초과이윤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할당적 효율성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당적 효율성 개념은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배분된다 해도, 동일하게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자원이. 그러니까 주식, 예금, 부동산 이런 각각의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고요. 각각의 수익률이 다를 수 있는데 얘가 그만큼 위험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11%예요. 얘가 2%예요. 부동산은 7%예요. 그럼 얘는 위험이 제로고요. 얘는 위험이 9%고요. 얘는 위험이 5%예요. 그럼 위험을 감안하면 다 몇이에요? 위험을 감안하면 다 2%죠. 이렇다면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버는 거는 없어요. 이건 위험 부담한 데 대한 대가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지방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뭐 토지 투자하고, 투자라고 해야 될지 투기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할 수는 있죠. 다 투자죠, 투자 사실은. 사실은 투자예요. 뭐가 투기인가요? 투기가 뭐예요, 투기가?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우리 주식 사면 투자라 그래요, 투기라 그래요? 그거는 투자면서 부동산은 투기라 그래요? 아니,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서, 아니,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하는 거 하고,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거 하고, 그럼 주식은 투자라 하고, 부동산은 투기라 하고요?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고. 아니, 부동산도 합법적으로 하죠. 다 이게 시세 차익하고도 하면 되죠,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기는 거 별로 없어요. 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어디 예를 들어 뭐 LH공사에서 분양하면 분양받고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추첨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요. 돈 벌어요. 근데 보니까 남다른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남다른 노력을 한다면 그만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애를 써서 그만큼 가져간다면, 그게 만약 그 대가하고 애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 얻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정 그럴 것 같으면 지도 하면 되는 거죠. 배 아픈 사람이 지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현실의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도 할당적 효율성도 달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 자, 이런데요. 이런 얘기하면서,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없잖아요. 정보비용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초과이윤도 0, 정보비용도 0이죠. 0, 0으로 갔죠. 그러면은 강성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비용의 크기가 같을 때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맞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도요, 이 상상의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도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공유해요. 정보 비용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도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자동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돼요. 근데 불안전 경쟁 시장은 독점, 가점 이런 데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도 초과이윤의 크기가 정보비용 또는 기회비용의 크기와 같을 때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이쪽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불안전 시장도 있으니까. 됐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고요. 여기까지 정리된 거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좀 이따 좀 더 정리를 하고요. 7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1번은 중요도가 약간은 낮고요. 2번 요걸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동산 공간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의 부동산 공간에 대한 경쟁, 자원 배분 맞죠? 부동산 시장이 자원 배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 시장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창조 파괴되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수요가 증가하든가 공급이 증가하든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 관리자, 개발업자, 건축업자 등의 수요 공급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합니다. 그 참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에 의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므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협상에 의한 가격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말도 안 되죠. 5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4번 문제를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이 다른 일반 재화시장과는 구별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에 비해 비조직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정부의 금융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말도 안 되죠. 금융정책이라는 게 결국 자금의 유용성과도 관련되고요. 결국 이자율이죠. 이자율. 금융정책 하면 대표적인 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금리정책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에 비해 시장이 세분된다. 용도, 위치, 규모, 질 등에 따라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분화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의 시장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이 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진입할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의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의 경쟁을 지역적인 것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성 나타나죠. 시장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5번은 됐고요. 6번에 보시면은 5번 지문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5번 지문은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 일반 부동산 거래도 고도의 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사회성 공공성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높은 거는 알겠죠. 사회성 공공성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의 경우. 이 소유권은 인정하되 거기에 공적인 제약을 많이 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토지 공개념이죠. 그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토지의 부증성 같은 이런 성격들 때문이죠. 이게 다른 재화에 비해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고도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거래하는 게 그게 뭐 공무집행 같은 거 됩니까? 그게 공적인 성격을 갖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상대적으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될 뿐이지 부동산 거래가 고도의 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정부가 민간하고 계약하는 거 있죠. 그냥 매도 계약하는 거. 이것도 공적인 그 성격이 없습니다. 그건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정부하고 민간하고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어떤 게 공적인 성격을 갖는가 하면 수용 같은 거예요. 강제 수용.
이런 거는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왜 조달청에 있잖아요. 조달청. 정부의 그 뭐 납품하고 하는 거. 이런 거에 그런 것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계약을 쓸 때는 일반 사기업과 같은 의미의 주체로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공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아요. 아니 이 A4지가 뭐 얼마 필요하다 해서 A4지 납품해. 이게 무슨 공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건 공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도 모두 다가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수용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는 시장이므로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그렇죠? 기억은 옳은 거죠. 지금 다들 주무시나요? 이건 맞는 말 아닌 것 같은가요? 맞죠? 요즘은 좀 덜하긴 해도 옛날보다는 좀 덜한 편이죠. 일단 옛날보다 덜 한 게, 저도 집을 알아봐도 이렇게 지도를 먼저 이렇게 펴보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지하철역에서 거리, 뭐 학교에서 거리 이런 거 웬만큼 알아볼 수 있잖아요, 다. 그런 이제 주요 시설들 위치 다 알아보고 지하철역까지 거리 다 조사를 해볼 수 있죠. 훨씬 편하죠, 옛날에 비해서.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직접 발품 팔아야 되죠. 옛날에는 지도를 구하기도,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지도 살 때요, 주민등록 제시하고 샀어야 돼요. 지도 살 때. 지도는 중요한 군사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이렇게 지도 보면은 지금도 뭐는 안 나오는지 아세요? 군부대는 안 나와요. 저기 군부대가 있거든요. 군부대가 있는데 지도상에는 군부대 안 나온다고요, 거기에. 군부대는 표시 안 돼요. 이거 군사 정보거든, 중요한. 그래서 옛날에는 지도 사는데 저것까지 줘야 돼요. 주민등록까지 제시하고 어떤 지도를 샀는지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 그냥만 하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그냥 정말 발품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기 지하철역에서 얼마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직접 찾아가 보시나요? 그래서 재보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걸어봐요, 이렇게. 걸어봐요. 시간도 제법 있지만 거리도 걸어보는 거지. 똑같은 거리를 해도 사람의 걸음걸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저는 내 걸음이 3m예요. 저의 내 걸음이 3m여서 400걸음을 걸으면은 300m예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6m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보폭이, 가장 표준적인 보폭이 75cm예요. 그래서 내 걸음이 3m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까먹어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그리고 토지 같은 거 볼 때는, 토지 바깥으로 나가서 토지 같은 거 볼 때는 일일이 다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알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은 전봇대 하나 사이가 50m예요. 전봇대 하나 사이가. 이게 남자들은 이거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왜냐면은 이게 총을 쏘잖아요. 총 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총 쏘는 것 때문에. 총을 쏘면은 여기서 이제 총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총구가. 그럼 여기 요 위에 가늠쇠가 있죠. 여기 가늠자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는 거 하고요. 총알이 여기 밑에서, 총알이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여기 지금 약간이라도 위잖아요, 이가. 총알 나가는 것보다. 총알이 약간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약간 위로 이렇게 가서. 멀리 가서 이렇게 가서 떨어지거든요, 이게. 내가 보는 위치하고 총알이 여기 가서 이렇게 일치하는 요 지점이, 요 지점이 25m예요. 25m이기 때문에 평소에 총 연습할 때 25m에다가 표적을 갖다 놓고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보는데 요 총알이 딱 맞자 떨어지는 것이 25m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이게 총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가서 이게 250m 여기가. 다시 내가 난 보는 거는 직선으로 보니까 여기가 250m요. 250m니까 이 200m나 100m에 있는 요 표적을 겨냥해서 내가 보고 쏘잖아요. 내가 보고 쐈는데 총알은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100m 지점에 있을 때는 표적에 약간 밑을 겨냥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땐 약간 밑을 봐야 총알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부를 겨냥해야 가슴이 맞는다고 이렇게. 그러려면은 요 놈이 100m 있는지 적군이 나 100m 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100m에 있는지 150m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알아야 된다니까. 보니까 별로 군대에서 좀 힘들었겠다. 예? 아, 포병이에요. 포병도 총은 다 들고 다닐 건데. 근데 포병은 이제 155mm 이런 건가 보죠. 예, 그거는 이제 진짜 포병은 그렇고요. 예, 일반 육군 일반 보병 소총부대도 대대 화기로 81mm가 있고요. 중대 화기로 60mm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 화기는 이거는 이제 차량으로 수송하고요. 60mm 박격포는 직접 메고 다녀야 돼요. 포열, 포다리, 포판 이 세 개 나눠 가지고 이거는 한 명씩 짊어지고 다녀요. 자기 총 말고도 그거 들고 메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81mm 박격포는 계곡과 계곡으로 쏘는데 이렇게 쏘는 이렇게 계곡에서 이쪽 능선을 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81mm는 메고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근데 60mm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쏴야 돼. 이거 보면서 쏴야 돼. 보면서 이게. 예,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참 별로 신뢰가 안 가네. 아무튼 근데 밖에 나가서 땅 같은 거 볼 때 내 위치를 만약에 혹시 잃잖아요. 이러면은 전봇대 번호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에 수천만 개의 전봇대겠죠. 예, 막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 전봇대마다 넘버가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했을 때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줄 때는 전봇대 번호를 알려주면은 총알 같이 옵니다. 예, 금방 와요. 이 소방서나 이런 데는 다 이거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위치를, 그 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거리 감각이라는 거예요. 거리 감각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예, 요즘은 그런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기억은 옳은 편이고요. 자, 기억이 옳은 거니까 기억 다 들어갔는 게 1번, 2번, 3번인가요? 그 다음에 니은의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인 특성에 근거한다. 맞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니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옳으면은 1번, 2번 중에 있고요. 디귿은 안 읽어도 되죠. 디귿은 없다니, 틀렸다는 얘기네. 디귿 볼까요? 부동산의 고정성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힌다. 고정성이 아니라 이건 고가성이죠. 리얼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죠. 비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이 옳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미음이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4번부터 11번까지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만 해도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달리 다른 문제를 볼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합니다. 이 정도 문제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내용을 볼 필요 없을 만큼 이 정도 많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주택시장은 주택의 고유한 특성과 결정 요인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른 시장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틀린 것은 1번 투자 동기에 의한 주택 수요는 예상 가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속성을 지닌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 동기에 의한 수요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실수요자들도 있죠. 실수요자들은 아무래도 그게 필수제 성격을 갖죠. 이러면은 그 변화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 동기에 의한 수요는 좀 변화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주택의 공간적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성을 지닌다. 이건 또 옳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여러 개의 하위시장으로 분화되는 부분시장. 뭐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시장이나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외부 환경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수급 불균형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는 않죠.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12번은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에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13번부터가 효율적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서는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어떤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당연히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맞죠? 보다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면 그 낮은 수준의 효율성은 당연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맞나요? 이거는 맞죠.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의 시장이 어떤 형태의 시장이냐는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하며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또는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이게 틀렸죠.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며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거 맞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비슷한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뜻이죠. 자, 됐고요. 다음에 1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맞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기회 비용과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 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독점 이런 게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정보를 가정하므로 정보 비용이 없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럴 때에도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할당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기는 더 벌어요. 근데 그 돈 버는 크기가 노력한 크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투기로 인해 버는,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죠. 노력을 해야만 그만큼 번다는 얘기죠. 그럼 투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투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세요. 투기라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존재하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현실의 시장이 할당적 효율성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높은 그런 사회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문제 중에서는 19번을 보겠습니다. 16, 17, 1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9번을 보시면 다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9번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가치와 정보 비용에 관한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을 경우 자원은 효율적으로 할당된다.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누구한테든 공평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원은 효율적으로 할당되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겁니다. 옳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자원 배분된다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 시장이 상호 경쟁적이라면 우수한 정보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거 체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보 시장이 상호 경쟁적이라는 게 뭔 뜻일까요? 정보 시장이. 정보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보를 사고 파는 시장이요.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어요. 이게 경쟁적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누구는 정보를 사려고 애를 쓰고 누구는 정보를 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값을 주고 사고 팔고 하려고 해요. 그럼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 우수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정보가 보니까 1억, 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1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5천만 원 줄게 팔아라. 수요자가 한 사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보니까 야, 저거 1억 버는데 누가 5천만 원 주고 산다면은 나는 6천만 원 줄게 나한테 팔아라. 할 수 있겠죠. 상호 경쟁적이라면. 그럼 옆에 놈은 7천만 원 줄게, 8천만 원 줄게. 이렇게 될까요? 상호 경쟁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꼭 경매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뭐 옥션인가요? 이렇게 경매 붙여놓고 이렇게 물건 값을 더 높게 지불해 주는 사람이 낙찰받는 식으로 하면은 계속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그 물건의 가치까지 올라가요. 가치까지. 상호 경쟁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가치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상호 경쟁적이라면 우수한 정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똔똔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되죠. 자칫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보가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독점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제가 시장에 모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어느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는 것이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이라 그랬죠. 그게 개인과 시장 입장에서 싸움을 했을 때 시장이 패배하고 투자자가 이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준의 이윤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만큼은 시장한테 이긴 거죠. 그랬을 때 그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켰다. 이렇게 패배시켰다. 시장을 패배시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초과이윤을 얻었어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패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정보가 독점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만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은 없지만 약성 또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20번과 21번은 이 정보 가치 계산,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인데요. 그거는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중요도가 낮아서 원래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이게 체크만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22번 있죠. 22번은 좀 쉬고 할까요? 여가 형상.